네, 생각하는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아영입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가고 이제 2019년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돼지의 해인데요. 돼지는 예부터 복과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거기에 황금까지 더해지니까 2019년엔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이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새해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요. 하지만 연초의 계획과 다짐은 아무리 야심차게 세워도 어때요? 번번이 실패하기 일쑤죠. 그렇다면 새해 결심은 왜 계속해서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2019년 새해 첫 저희를 찾아주신 첫 손님은요. 저희 같은 프로 결심러들을 위한 심리 멘토십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선생님을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은 뭔가를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다가 보면은요, 대부분의 분들은 안 되는 거를 갖다 되는 쪽으로 결심하지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해보자고 결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보통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우리의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결심하고자 하는 게 과연 나한테 가능한 것인지, 결심의 범위가 과연 내가 가능한 범위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자기 인식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결심하고자 하는 게 나에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자기 한계를 갖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결심만 하지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지에 대한 문제. 매번 우리는 결심합니다. 결심하면서 내 의지로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번번이 우리 의지는 실패합니다. 그랬을 때는 내 의지를 갖다 더 이상 믿지 않는 그 나의 한계를 수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지를 믿지 않아야지 상황을 바꾸든 환경을 바꾸든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결심을 했을 때 그 결심을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존중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결심을 하게 되면은 그 결심을 쭉 지키게 되는 수는 없어요. 3일 후에 실패하든 열흘 뒤에 실패하든 20일 뒤에 실패하든 실패하게 되는 게 나의 잘못인 경우도 있지만 남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 주저앉은 거를 갖다 넘어가게 해줄 수 있는 점이 바로 자기 존중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결심을 지키는 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나의 결심을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나의 결심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주도가 될 때 우리는 나의 결심을 갖다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한번 자기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심리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조 해리의 창이라고 한 이유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조 아저씨와 그분 못지않게 유명한 심리학자 해리 아저씨가 만들었다 그래도 조 해리의 창이라 그럽니다. 일부 면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면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회사 다녀. 남들도 다 압니다. 내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 나는 어디 살아. 남들도 대부분 압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그렇기 때문에 일부 면은 나도 알고 남도 절반 알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심리학, 그러면 우리 4분면을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는 내가 모르는 나를 알아챌 수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나의 길을 알아챌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4분면은 어떤 점에서 미지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닥치게 되면서 나 스스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는 있을 때 그 나무가 의자가 될지 탁자가 될지 창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목수가 그 나무를 만들어가면서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무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목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을 지켜나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하는 것은 바로 2분면과 3분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결심했습니다. 난 절대로 올해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거야. 결심했습니다. 아주 좋은 결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점이 그렇게 아내를 갖다 화나게 하는지, 자신의 어떤 점이 남편을 화나게 하는지, 나는 잘 모르고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남을 화나게 하는 면,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은 생각합니다. 자기 딴에는 부부싸움을 안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잔뜩 해주면서 왜 반응이 없지 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끊임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만 모르는 점을 갖다 내가 깨닫게 되어야지 내 결심은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게 나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3분면 역시 중요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용어인데요. 수동 공격적 성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알게 되면 아이한테 너 이거 할 거지? 그럼 아이가 얘기합니다. 네, 할게요. 그리고 게을러 터지면서 안 합니다. 결국은 왜냐? 그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애들이 엄마가 숙제 그랬을 때 엄마 나는 거짓말을 하기 싫어요. 숙제를 안 하기로 오늘 결심했어요.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네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인격적인 면에 대해서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의 장점을 단점으로 착각하고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직원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잘 협조해 줍니다. 협조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심했습니다. 난 협조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반 직원이었을 때는 협조하다가 보니까 자기 시간이었고 자기 단점인 것 같아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나중에 그분을 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분을 이사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분이 협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한테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장점인 줄 모릅니다. 자기 단점을 장점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진짜 나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한 이유는 내가 화끈하고 내가 한다면 하고 완전히 끊을 때 끊는 성격이 있었어야 바로 그것 때문에 임원이 되고자 했을 때 적이 많이 발생해서 임원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나의 장점을 모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삼원지능론이란 굉장히 유명한 지능 이론입니다. 분석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수용합니다.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게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천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공부는 그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분위기 파악을 잘합니다.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딱 압니다. 누구 옆에 있어야 되겠어.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우리 주위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계속 분석지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실천지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의지능이 뛰어나다. 그럼 우리는 노벨상 수상자를 갖다 떠오릅니다.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는 인생의 일정 부분만 창의지능이 뛰어납니다. 대부분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대체적으로 30 이전에 한 연구로 노벨상을 타고요. 40 이전에 한 연구로 노벨상을 타고요. 40부터 죽을 때 80살까지는 별로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제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런 사람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노래방을 만든 사람. 놀라운 사람입니다. 노래방에 대해서 유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대부분의 설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부산에서 시작됐다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왜냐? 부산에 있는 가라오케가 경기가 안 좋아져 망하게 됐었을 때 가라오케 주인 전에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술은 안 먹고 노래만 부르는 손님을 갖다 모아서 장사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계로 노래를 틀어주는 노래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주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또 제가 대한민국을 갖다 바꾼 창의적인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찜질방을 만든 사람입니다. 목욕탕을 하시던 분들이 너무너무 곤란하게 된 거예요. 기름값은 올라가지요.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집에서 이렇게 샤워하지요. 목욕탕이 비게 된 거예요. 그때 그분이 딱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목욕탕 주인이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욕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목욕탕 휴게실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던 사람들을 무지 싫어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길이 뭘까? 미역국을 팔아야 되겠어. 그래서 찜질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창의적인 사람은 아까 노벨상 수상자보다 왜 더 창의적일까요? 죽을 때까지 창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창의적이라는 걸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대부분은 자신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난 공부 잘 못했던 사람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잘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상을 가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일 거라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대 졸업하고 보면 가끔 친구들을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의대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훨씬 잘 사는 거였는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재능 중엔 자연주의 재능이란 게 있습니다. 뭐냐? 농사를 잘 짓는 재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심 한가운데 살게 되면은 본인이 자연주의 재능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귀농을 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나는 60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부터 농사를 시작했으면은 얼마나 내가 잘 살았을까라고 후회하는 겁니다. 반대인 분도 있습니다. 텃밭 가꿀 때는 본인이 대단한 농사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농한 다음에 깨닫습니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십니다. 자, 자기 존중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존중감이 없으면은 우리는 상처와 괴로움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시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존중감은 항상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존중감은 내가 잘 나갈 때는 오히려 조금 낮춰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자기 존중감이 막 올라가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주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기 존중감은 언제 끌어내야 될까요? 내가 실패하고 괴로울 때는 자기 존중감을 갖다 끌어낼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중감은 우리는 조금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모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떨 때는 가정이 되는 거고요. 어떨 때는 너무 제가 냉정한 말이지만 은행 잔고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도 않고 은행 잔고도 0인데 자기 존중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감은 높여야 될 땐 높이고 낮춰야 될 땐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진짜 훌륭한 사람 밑에서 내가 주눅이 드는 건 정상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아무 근거 없이 나를 비난할 때는 마음속에서 실제로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욕지기가 나올 정도의 자기 존중감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결국 우리가 결심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일정 부분 자기 주도적인 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뭘까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진짜예요. 하고 싶은 건 많고 결심을 지키고 싶지만 우리는 돈이 부족하면 못해요. 또 우리가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내가 뭔가 운동을 하고 싶건 내가 공부를 하고 싶건 내가 내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쉬웁니다. 남의 스케줄에 맞춰서 끝나자마자 너무너무 바쁘게 이렇게 가야 되면은 그거는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또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감정적인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갖다 옆에 두면서 여러분의 결심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고 내 주위의 사람을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심하셨으면은 바로 오늘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결심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놓고 일단 시작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거기에 맞춰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결심하셨다가 여러분이 내일 결심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를 절대로 이루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결심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거고 결심은 행복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행복의 도구를 다른 결심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강연을 갖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명기 선생님의 강연을 듣는 내내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자신을 알라. 정말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자기 조절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법이자 결심을 끝까지 지키고 해내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매년 새해 결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죠. 우리의 목록 중에 가장 첫 번째, 뭔가요? 여성분들. 네, 다이어트입니다. 저도 연초면요, 헬스장에 등록해서 기부천사가 되거나 아니면 주말에 강아지라도 데리고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참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은 피트니스 전문가 정주호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제목이 너무 신선하죠. 작심 3일 만에 5kg를 빼는 운동 습관. 사실 운동 습관이라고 말을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서 정말 5kg 뺄 수 있을까?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살을 빼보지 못한 분들이십니다.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몸을 바꾸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는데 살이 안 빠지죠.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운동을 해도 1kg가 빠지지 않고 커녕 오히려 5kg가 쪄서 매년 살이 찌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도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데도 운동을 하는데도 안 빠질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단순한 운동의 문제나 식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바로 생각의 문제, 행동의 문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활 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이고도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일단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팔을 한번 뻗어보세요. 쉽죠? 예. 여러분 스스로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단 1kg를 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살짝 움직여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깨 운동과 몸통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차렷 자세. 옆으로 살짝 기울이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자, 이 운동 얼마나 쉬워요? 운동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 네. 자, 그 다음에 몸을 돌려보세요. 천천히. 그렇죠.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팔 돌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개운하세요? 네. 반대쪽도 시작. 네, 그만 됐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TV를 보시는 분들은 가족들을 봐도 됐습니다. 어떠세요? 좀 전과는 달리 굉장히 웃음이 나오죠?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 이 운동은요, 단순히 체중이나 살을 빼주고 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같이 보실 텐데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강연을 들으러 오셨죠. 그런데 제 강연은 여러분들이 바로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고 그다음에 새해 진짜 새 몸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다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 헬스클럽을 끊어요. 그런데 작심 3일인 거예요. 3일만 하면 그 이후로 363일은 안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네를 걷습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루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하면서 걷는 사람보다는요, 하루에 20분씩 빠르게 걷는 사람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모르셨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한다는 분들이 볼 때는요, 효율적인 방법을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영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밝혀낸 결과입니다. 하루에 10분씩 빠른 걸음을 걷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이 일상적인 운동 걷기를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체지방 감소 효과, 근력 향상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냥 산보하듯이 걷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들을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나에게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왜 운동을 못할까? 보시겠어요? 자, 그 전에 여쭤볼까요? 자, 왜 운동을 못하세요? 보통 그렇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럴 텐데요. 결과는 좀 다릅니다. 보시죠. 어떻습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귀찮아서입니다. 이 내용은요, 한국과 다른 나라 동일합니다. 귀찮아서 그냥 이유 없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은 많은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있죠.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잠을 열심히 잘 자는 습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절식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습관인데요. 반대 습관도 있죠. 운동을 안 하는 습관, 과식을 하는 습관,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그런데 너무나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됩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좋은 습관은요, 무언가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할까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몸의 습관들은 실제로 이 마음의 습관, 정신의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서 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키를 커지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대사 증후군이라든지 비만,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낮아지고자 하는 것들이 있겠죠. 여성들에게는 어떤 걸까요? 얘가요?
날씬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몸매가 예뻐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분들의 소망이겠죠.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것에 대한 과정을 실제로 열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 스텝들을 밟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습관들을 꼭 지금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식을 하는 습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안 먹는 것이 더 힘들지 않겠어요? 반대로 또 하나 아침에 저는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잡니다. 그런데 반대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저한테 너무나 힘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볼 때 아, 저 사람은 트레이너야, 피트니스 전문가야, 저 사람은 저게 당연하지, 이걸 비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담배를 오래 피던 분이 계세요. 술을 오랫동안 드시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담배를 끊었어요. 술을 끊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생활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달, 두 달, 3개월 후에 다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필 거예요. 이유는 금단 현상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끊어봤어요. 술을, 담배를. 이번엔 좀 더 길게 끊었어요. 6개월 정도. 금단 현상 때문에 다시 한번 피우고 다시 마셨어요. 다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을 참았습니다. 2년을 참았습니다. 3년을 참았습니다. 놀랍게도 금단 현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완벽하게 끊은 지 10년 된 분은 주변에 누가 담배를 피우면 그 냄새가 싫죠. 역겹죠. 술을 끊은 지 오래된 분은 아무리 옆에서 술을 마시라고 권해도 사실은 술을 잘 안 마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어떠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의지와 실천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그 좋은 습관이 이제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좋지 않은 습관을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만약에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힘드시면은요,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그 단계가 될 정도로 지금부터 실천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자, 보시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체중 조절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가 얼만큼 먹었느냐, 얼만큼 빼느냐의 문제예요. 많이 먹은 만큼 많이 운동하면 사실 살은 찌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적게 먹고 적게 활동하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대신에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더 건강해지고 다이어트가 되겠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럼 음식의 습관을 우리가 반대로 바꿔야 된다. 이제부터는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활동하는 것이 더 건강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 강연을 갔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 있는 아이비리그의 대학생들이 다 운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놀란 사실은 공부보다 아니면 공부만큼 이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공부를 잘해서 왔다는 학생들이 왜 공부를 안 하고 운동만 할까? 거기에는 단순히 취미로서의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체력과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뇌 활동을 높이기 위한 그런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TV를 보고 계신 많은 엄마들은요, 자녀들에게 공부만 시키지 말고 운동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보시면요, 소비 에너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운동은 이벤트 같이 일주일에 2번, 3번 가는 거고, 안 가면 한 번, 2번 가고, 더 안 가면 일주일에 한 번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의 습관의 활동량을 운동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그냥 삶의 일부라고, 아니 전체라고 생각하면은요, 얘기는 달라져요. 어떻습니까? 바로 걷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나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에 사세요? 몇 층 사세요? 7층 딱 좋아요. 어떻게 걸어서 내려오고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만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운동량은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 집에서 또는 부엌에서 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기적으로 가끔씩 하는 이벤트 같은 운동으로는 여러분들의 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누워서 복근 운동을 좀 하는 습관을 좀 가지는 거예요. 자, 부엌까지 어떻게 짧은 거리지만 런지로 갑니다. 어떻게죠? 밥을 하실 때 아까 말한 대로 스쿼트, 반 스쿼트 자세에서 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탁지에 앉아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20번씩 온 가족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앉을 때 의자에 앉지 않고 이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가족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체력이 문제가 많은 분들은 바로 투명 의자를 빼서 앉아서 그 상태에서 식사하는 습관.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온 가족 한번 다 하면은요, 의자 값도 안 들고 탁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자, 그럼
근육량을 1% 몸을 늘리면 몸은 1년 젊어진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8계명을 다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사실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건강하지 않으면요, 공부도, 건강하지 않으면 일도, 건강하지 않으면 가정도 사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당신 스스로 건강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 스스로 내 건강을 지키자라는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근력이 나이를 되돌린다는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매년 새해마다 나이가 더 젊어지려면은요, 떡국을 안 먹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떡국을 안 먹고 나이를 안 먹겠다 그러는데 전혀 소용이 없고요.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높이는 것이 바로 내 나이를 젊게 만든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몸이 늙으면은요, 늙어 보이면 많은 기회들을 상실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젊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런 자신감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심 3일 운동 간단합니다, 여러분. 3일은 72시간입니다. 그러면요, 하루에 1시간 운동 또는 하루에 30분 운동하는 거에 따라서 결국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만 운동하면은요, 운동이 144일이 되는 거예요. 5개월이나 되는 거죠. 여러분, 5개월 동안 5kg 감량 어려울 것 같으세요? 한 달에 1kg? 매일 걷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 3일을 풀어서 하루에 30분씩만 운동을 해도 여러분 거의 반년 동안 5kg을 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일, 작심 3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결단을 내리시고 진짜 올해 새해를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의 몸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새해를 바꾸고 싶다면요, 먼저 몸을 바꾸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몸을 바꾸도록 하는 그 생활이 바뀌고요, 생활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 삶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실천할 부분, 바로 몸을 변화시키고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말이었죠. 이렇게 도전하고 포기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포기하고 작심삼일 하지 말라는 얘기만 듣다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참 색다르고 신선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 습관이라도 들여놓으면 자신도 모르게 언젠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자, 1년에 한 번쯤 우리 공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들을 때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 일어 공부, 어학 공부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편인데요. 혼자 공부하려다 보면 어때요? 막막하기 일쑤죠. 그럴 때 막상 공부 시작하려고 하면 혼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재우 작가님과 함께 제대로 된 공부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한재우입니다. 예전부터 3당 4락 혹은 4당 5락이라는 말이 있었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려면 3시간 자야 되고 4시간 자면 대학에 떨어진다,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 때문에 공부를 잘하려면 이 잠자는 시간을 마치 극기훈련 하듯이 줄여가면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라는 주제로 특히 시간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기훈련 하듯 잠을 줄이지 않아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유리병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옆에 큰 돌이 한 무더기, 작은 돌이 한 무더기, 그리고 모래가 한 무더기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유리병 안에 이 돌과 모래들을 가능한 많이 담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유리병이 고무처럼 이렇게 신축성에서 쭉쭉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딱딱하죠. 이 한정된 유리병 안에 가능한 많은 것들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공부하는 사람의 시간 관리 문제입니다. 유리병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그리고 돌과 모래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에요.
어떻게 이 한정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큰 돌부터 넣어라. 시간을 이렇게 과거로 돌려서요. 1930년대로 돌아가 볼게요. 유명한 철강 회사에 찰스 슈어브라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늘 시간이 쪼달렸어요. 그래서 경영 컨설턴트 아이비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이비리는 종이 한 장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종이에 내일 할 일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두 번째, 지금 적은 일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1번부터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세 번째,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1번 일부터 시작하되 그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뒤의 일들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네 번째, 리스트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일은 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찰스 슈어브는 이 방법대로 몇 달을 해보고 나서 방법이 꽤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리에게 약속했던 대로 자기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금액을 수표에 적어서 보냈어요. 얼마가 쓰였을까요? 1930년대에 수표에 쓰였던 금액은 25,000달러였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4억 원이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라는 이 간단한 조언에 4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귀중한 조언을 우리도 공부하는데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부터 해야 더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바바 쉬브 교수는요. 초콜릿 케이크를 가지고 사람의 의지력을 테스트한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 그룹에게는 2자리 숫자를 외우라 그랬어요. 47 이런 식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 그룹에게는 7자리 숫자를 불러줬습니다. 9856, 476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 다음에 이 방을 나가서 저쪽 방으로 이동을 하는 동안 이 숫자를 잊어먹지 말고 머릿속에 갖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 방으로 나갑니다. 이동하는 복도에 간식이 놓여 있었는데 2개였어요. 하나는 달고 맛있지만 몸에는 좋지 않은 초콜릿 케이크. 다른 하나는 맛은 좀 덜하지만 몸에 좋은 생과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2가지 중 하나만 골라야 했어요. 그들은 뭘 골랐을까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7자리 숫자를 외우라고 했던 그룹이 2자리 숫자를 외우라고 했던 그룹보다 초콜릿 케이크를 2배나 많이 집었어요. 이 실험이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지적으로 아주 조금만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의지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를 조금만 더 써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의지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는 머리를 쓰는 일입니다. 공부를 하면 우리의 의지력이 막 뚝뚝뚝 감소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컨디션이 좋지만 하다 보면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랑 똑같습니다. 완충돼 있지만 쓰다 보면 점점점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공부는 그 중요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좀 대충 살살해도 이해할 수 있는 좀 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부분을 모두 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는 우리가 더 잘 알거든요. 기본적인 부분,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제쳐두고 덜 중요한 부분부터 공부를 해도 우리의 의지력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의지력이 줄어들고 나면은 중요한 부분을 공부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유리병에 큰 돌을 넣어요. 그럼 빈틈들이 있습니다. 그 빈틈에 작은 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빈틈에 모래를 넣으면 또 들어가죠. 하지만 반대로 병에 모래부터 넣잖아요. 하면은 큰 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번째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한 번에 하나씩 넣어라.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 고민 끝에 택하는 방식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자입니다. 과학 수업을 들으면서 틈틈이 영어 단어를 막 외우고요. 영어 리스닝 틀어놓으면서 이렇게 미술 수행평가를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클린포드 나스 교수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태스커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하는지 그 양을 측정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클리포드 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에 저 사람들이 어떤 비밀 능력 같은 게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모든 일에서 완전 엉망이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에요. 왜 그런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돌무더기가 있어요. 이쪽에 모래더미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는 사람은 이런 식이에요. 유리병 옆에 와서 돌을 하나하나 집어넣고 다 넣으면은 모래더미로 가서 여기서 모래를 풉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모래더미, 돌더미 옆으로 가서 돌을 하나 넣어요. 이동해서 모래를 한 줌 넣습니다. 다시 이동해서 돌을 하나 넣고 다시 이동해서 모래를 풉니다. 돌을 짚고 모래를 넣는 시간은 똑같지만 중간에 왔다 갔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죠. 멀티태스킹을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더라도 우리 두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두뇌 연구 결과 밝혀졌어요. 우리 두뇌는 그저 이쪽 저쪽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한 가지를 집중해서 해야 돼요.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과목을 펴놓고 하면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공부할 때 카톡을 하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다른 여러 가지 행동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유리병에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넣으려면 하나씩 집중해서 넣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빈틈까지 꽉 채워라. 유리병에 큰 돌을 넣었어요. 작은 돌을 넣습니다. 모래까지 넣었어요. 병을 보면 이제 꽉 채웠습니다. 그럼 이 병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아, 뿌듯하다. 나는 하루를 꽉 채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병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서 위에다가 물을 살살 부으면 물이 더 들어갑니다. 모래와 모래 사이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빈틈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일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뿌듯해하지만 우리의 일상에는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아직도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넉넉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틈을 찾아서 틈새의 작업을 했습니다. 상실시대로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가죠. 이분은 원래 글을 쓰기 시작했던 30살 무렵에 피터캣이라는 재즈바를 운영하는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요. 밤에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마감하고 나서 그 테이블에 앉아서 틈틈이 소설을 썼어요. 쇼생크 탈출, 미저리를 썼던 스릴러의 거장 스티븐 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븐 킹은 원래요, 병원 세탁실에서 침대 시트와 환자복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세탁실에 있는 그 간이 탁자에 앉아서 글을 썼던 거예요. 우리도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틈새 시간을 찾아서 해야 돼요. 학생들이 이게 도서관에 앉아 있거나 수업을 듣는 시간만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이 좀 외진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까지 버스로 왕복 2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3까지 다녔습니다. 학창시절 8년 동안 하루에 2시간을 길 위에서 보냈지만 저는 공부에 불리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어요. 버스에서는 책을 봤고요. 수첩에 외울 것들을 적어서 걸어 다닐 때 항상 그 수첩을 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틈이 있는 시간에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1분이 있으면은 1분짜리 공부를 할 수 있고요. 60분이 있으면은 60분짜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1분짜리 공부가 뭘까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 1분이면 됩니다. 60분짜리 공부는 뭐죠?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를 집중해서 풀거나 논술, 글쓰기, 답안지 같은 거 하나 집중해서 쭉 쓰는 데는 60분이에요. 이거는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비효율적으로 하는 친구들은요, 60분이 주어지면은 1분짜리 공부를 60개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 1분도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유리병이 꽉 찬 것 같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큰 돌부터 넣어라. 둘째, 하나씩 넣어라. 셋째, 빈틈을 꽉 채워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중요한 팁을 덧붙이겠습니다. 이 한정된 유리병의 크기를 확 늘리기 위해서 잠을 줄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새해에는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해야지라고 결심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잠을 줄이면요, 컨디션이 나빠지고요. 컨디션이 나빠지면 의지력이 빨리 떨어집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빨리 닳아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 스마트폰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의지력이 빨리 떨어지면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잠을 줄일 생각을 하기 이전에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더 잘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일부터 해라, 집중해서 하나씩 해라,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모두 활용해서 틈틈이 열심히 공부해라. 이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2019년을 꽉 채우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고맙습니다. 공부에는 순서와 시간 활용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알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을 잘 몰랐던 거겠죠. 큰 돌부터 넣어라, 하나씩 넣어라, 빈틈까지 꽉 채워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으로 올해는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분의 강연 듣고 궁금한 점들, 떠오르는 생각들 많으실 줄로 아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분의 강연을 들으신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어떤 고민이 가장 많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거 나왔을 줄 알았습니다. 운동법. 아마 정주호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운동법이란 질문 혹시 누가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 예. 제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몸이 이제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아침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자꾸 정말 의지가 박약해서 계속 미루게 돼서 그 일어날 시간을 항상 늦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실지, 그러니까 아침을 깨우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사람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가 좋을지 이런 것도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가지의 대답은 거의 비슷한 한 가지 같은데요. 그 적당한 수면 시간, 아침에 일어나야 될 시간이 몇 시인지는요. 눈 떠지는 시간에 일어나면 적당한 수면 시간입니다. 사실 알람이라는 걸 맞춰놓는 것도 인위적으로 내가 피곤한 상태에서 억지로 깨워지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저는 사실 알람 시간 전에 일어납니다. 알람을 해놓긴 하는데 알람 시간 전에 일어납니다. 이상하죠? 알람 시간 전에 보통 5분, 10분 전에 일어납니다.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비교해서 그 전날 자는 습관을 계속 맞춰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시에 자는데 항상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은요. 12시에 자면은요. 6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뒤로 역산해서 밤에 자는 시간을 몇 시로 맞췄을 때 내가 몇 시에 일어나다는 통계를 가지고서 일어나게 되면은요. 놀랍게도 알람 시간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전날 밤 그 시간보다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내가 몇 시간을 자더라라는 시간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7시간, 8시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제가 실제로 일찍 자서 몇 시까지 일어나는지를 계산해서 가장 평균적인 시간의 수면 단위가 저한테 가장 쾌적한지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억지로 깨우는 일은 거의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고집쟁이. 이건 어떤 질문일지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이 키워드로 질문해 주실 분? 네. 어떤 질문인가요? 보통 본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보통은 다 분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문제점이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 단점에 대해서 수용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아까 그 강의 내용에서 자기 수용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네, 최명기 선생님, 자기 수용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질문을 들어보면은 내가 내 자기 수용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자기 수용을 어떻게 잘 시킬까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조금만. 네. 그런데 우리는 남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내 마음과 내 행동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내가 남에 대해서 남이 바뀌었으면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화내도 소용없고 아무리 징징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행동을 갖다 바꿔야지 그 사람이 결국 나를 대하는 행동이 바뀌게 돼요. 그 사람이 고집을 부리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난 상관없는 거예요. 나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탁만 하면 편하고 내가 편하면 저 사람이 불편하고 저 사람이 편해지려면 내가 불편하면은 인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남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왜 고집을 피우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뜻하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좀 명쾌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집중력. 집중력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분, 여기 계시네요. 네, 제 딸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잘 되는지 좀 평소에도 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과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재호 작가님, 네. 따님을 서울대에 보내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선생님,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음악을 전혀 안 듣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 말고 이제 전교에서 다른 2등, 3등, 4등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특히 남자애들이라서 헤비메탈 음악을 들었어요. 시끄러운 음악을 귀에 꽂고 공부하면서도 성적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음악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거는 그냥 자기 개인 취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제가 다 안다는 건 아니지만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요. 예전에 이제 법대의 법대 도서관이 따로 있었거든요. 단과 도서관에 한 80석, 큰 데는 200석 정도 되는 데 있는데 그 도서관 안에 귀에 음악 꽂고 공부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의 없구나라는 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음악을 들어야지 공부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카페 같은 조금 약간 시끄러운 데서 해야지 공부가 잘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더 집중력을 높이려면은요. 사실 그런 이 방해되는 요소가 없어야 좋긴 합니다. 지금 습관이 그런 방해되는 것들이 있고 뭔가 옆에 핸드폰도 있고 좀 이렇게 TV에 소리도 나고 이래야 라디오 소리도 나고 이래야지 내가 마음이 편한 것처럼 지금 습관이 드는 거지. 그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더 고요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려고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면은 집중력은 그쪽이 더 높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익숙한 생활 패턴을 깨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결심이나 의지가 설 수 있다고 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자신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돼지의 해인 것처럼 돼지꿈처럼 행운이 가득한 한 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콘서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